여보, 지연이가 다음 주부터 출근해야 하는데 어린이집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데. 어떡하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방금 전까지 만끽하던 남편이 은퇴하고 비로소 찾아온 고요한 아침의 평화는 단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갑자기 복직이라니.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긴 세월 동안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에 치여 살다가 이제야 겨우 내 숨을 쉬고 살겠구나 싶었지요.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내다보며 이 소박한 여유가 얼마나 눈물겹게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외손주를 당장 맡아달라니요. 손끝에서 느껴지던 찻잔의 온기는 순식간에 식어버렸고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알 수 없는 답답함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기에 남편의 퇴직 후 겨우 찾아온 이 혼자만의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휴식이었지요. 이제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나만의 조용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며 스스로를 다독이던 참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일지 몰라도 평생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희생하며 살아온 내게는 눈물겹도록 아련하고 고마운 자유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딸아이의 불안한 숨소리에 그 간절했던 평화는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직장일과 육아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자식의 처지가 안쓰러우면서도 당장 내 몸을 갉아먹었던 혹독한 날들과 허물어져 내린 건강이 먼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쑤시고 아픈 뼈마디와 관절, 그리고 겨우 되찾은 이 소박한 삶의 공간이 다시 온통 육아의 전쟁터로 변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 밑바닥에서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던 것이지요. 선뜻 도와주겠노라는 말이 입 밖으로 떨어지지 않은 채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쥐고 멍하니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깊은 애정과 미안함, 그리고 다시는 그 아득한 희생의 굴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내적 갈등이 복잡하게 얽히며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목이 턱 막혀왔습니다. 내가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딸아이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마음속 죄책감은 점점 더 무겁게 나를 짓눌렀지요. 엄마로서 자식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하는 나약함과 또다시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공포 사이에서 나는 그저 하염없이 입술만 깨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실 소파에 누워 느긋하게 신문을 뒤적이던 남편이 내 난처한 기색을 눈치채고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더군요. 무슨 일 때문에 아침부터 얼굴을 찌푸리고 있느냐는 퉁명스러운 물음에 나는 기막힌 심정을 겨우 누르며 딸아이의 상황을 간단히 전달했습니다. 차마 내가 주저하고 있다는 말은 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치를 살피며 말을 아끼고 있었지요. 내심 남편이 내 건강 상태를 걱정해주거나 함께 고민해주는 신용이라도 해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반응은 내 얼마 남지 않은 기대와 소망을 비참하게 짓밟아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내 사정이나 건강 혹은 내 의사는 단 1초도 생각하지 않은 채 대수롭지 않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딸아이에게 손주를 당연히 우리가 봐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출근하라고 큰 소리를 쳐버린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외할머니가 외손주를 돌봐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너무나 가벼운 언사였지요. 자기 일도 아니라는 듯 내 가치와 노고를 마치 집안의 공기처럼 단정 지어버리는 남편의 그 무책임한 말 한마디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딸아이의 안도하는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서러움과 분노가 자그마한 균열을 일으키며 무섭게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과연 이 집안에서 무엇이었는지 청춘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바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결정권조차 가질 수 없는 존재에 불과했던 것인지에 대한 지독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내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결정되어 버린 그 무거운 현실 앞에서 나는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깊은 절망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그 당당하고도 뻔뻔한 표정을 바라보며 내 안에서는 무언가 아주 소중한 것이 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린 손주를 몇 달 돌보는 문제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한평생을 헌신해온 내 아내로서의 삶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다시 한번 남편의 무심함 속에 묻혀버린 비극적인 순간이었지요. 거실을 채우던 따스했던 아침 햇살은 어느새 식어버렸고 나를 둘러싼 공기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시련의 폭풍이 이미 피할 수 없이 내 바로 앞에 다가와 있음을 느꼈습니다. 수화기 건너편으로 들려오는 딸아이의 안도 섞인 숨소리와 거실 소파에 누워 다시 신문장을 넘어다보는 남편의 태평한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망부석처럼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면 밑바닥에서부터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쿵 하고 내려앉아 온몸의 피가 식어가는 기분이었지요. 수화기를 놓는 손마저 떨려왔지만 남편은 내가 느끼는 이 거대한 절망감과 허탈함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듯 그저 무심하게 신문 페이지만 넘길 뿐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런 대답도 없이 가만히 서 있자 남편은 슬쩍 눈길을 돌려 나를 바라보더니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군요. 그 무심한 눈빛 속에는 평생을 집안일과 자식 뒷바라지로 살아온 내 삶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나 존중 따위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식의 어려움을 두고 곧바로 선뜻 앞장서지 못하고 머뭇거렸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의 서운함과 비난의 기색마저 엿보였지요. 나라는 한 사람의 존엄이나 겨우 찾아온 삶의 휴식 따위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단어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고 멍하니 서 있어? 딸애가 저렇게 급하다는데 어미 된 사람이 도와줘야지 별 수 있나? 요즘 다들 외할머니한테 애 맡기고 직장 다닌다더라.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당신만 유난스럽게 굴 것 없어.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유난스럽다는 단어가 내 가슴 한구석을 날카로운 가시처럼 깊숙이 찔러왔습니다. 청춘을 다 바쳐 자기 식구들 밥상 차리고 옷까지 빨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내 몸 하나 편히 쉬어보지 못한 세월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내 삶을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과연 유난스러운 것일까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하얗게 불태워버려 껍데기만 남은 내 몸과 마음으로는 도저히 그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질 자신이 없었기에 망설였던 것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내 지친 육신과 피폐해진 마음은 그저 집에서 편히 쉬는 사람의 가벼운 엄살 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참다 못해 나는 떨리는 입술을 겨우 떼어 차오르는 울컥함을 누르며 가만히 말을 꺼내보았습니다. 내 관절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밤마다 허리가 아파 잠을 설치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당신 은퇴하고 이제야 겨우 한숨 돌리며 내 숨을 쉬고 사는데 내가 과연 그 핏덩이를 온전히 돌볼 수 있겠느냐고 물었지요. 내 고백은 거창한 항의도 아니었고 그저 내 현실적인 몸 상태와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달라는 서글픈 호소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사래를 치며 내 말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나이 들어 몸 여기저기 아픈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걸 핑계로 외손주 봐주는 일을 거부하려 하느냐며 도리어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더군요. 나이가 들었으니 집에서 애나 보며 소일거리나 하고 딸네 집에서 수고비 조금 받았으면 서로 좋은 일 아니냐는 식의 가벼운 계산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의 그 냉정한 언사 속에서 나는 내가 지나온 세월 동안 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비참하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나는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도 존중받아야 할 아내도 아닌
그저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는 당연한 희생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남편과의 벽을 대하는 듯한 대화 속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을 얹은들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면에서 온갖 뜨거운 감정들이 솟구쳐 올랐지만 그것을 밖으로 토해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날 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어두운 안방 침대에 누워서도 감기는 눈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다음 주면 당장 어린 외손주가 이 집으로 건너올 것이고 그러면 나의 아침은 다시 젖병을 소독하고 이유식을 끓이고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치우는 치열한 전쟁터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이나 소박한 취미, 창밖을 바라보며 마시던 따스한 찻잔의 여유 따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겠지요. 딸아이의 고단한 삶을 덜어준다는 위안이라도 찾아보려 애써보았지만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남편의 단정으로 시작될 그 육아의 굴레를 생각하면 답답해져 왔습니다. 자식을 향한 미안함과 남편을 향한 깊은 원망, 그리고 다시는 되찾지 못할 것 같은 내 삶에 대한 슬픔이 엉켜 나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창문 너머로 푸르스름하게 새벽빛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내게 다가올 고난의 시간들을 예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린아이 하나를 돌보는 육체적 피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동안 나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이 집안의 구조 속에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슬픈 서막이었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몸의 통증과 아무도 다독여주지 않는 내 마음의 상처를 안고서 나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견되었던 그 아침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딸아이는 아침 일찍 서둘러 출근하느라 피곤이 가득한 얼굴로 어린 외손주를 내 품에 맡기고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인사를 남긴 채 바쁘게 집을 나섰지요. 딸아이가 나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어린아이의 가쁜 숨소리와 나만의 무거운 침묵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품에 안긴 어린아이의 체온은 따뜻하고 눈망울은 너무나 맑고 예뻤지만 가슴속은 이상할 만큼 서늘하고 묵직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돕겠다는 부모로서의 순수한 마음 하나로 이 길에 발을 디뎠지만 내 늙고 쇠약해진 몸이 과연 이 무거운 일상을 견뎌낼 수 있을지 아득한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던 것입니다. 아침 7시부터 시작된 육아의 일상은 그야말로 숨 돌릴 틈조차 없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이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고 잠시라도 품에서 떼어놓으려 하면 목 놓아 울어대는 통에 소파에 편히 앉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요. 아이를 한 팔로 보듬어 안은 채 다른 한 손으로 젖병을 소독하고 이유식을 데우고 빨래를 돌리는 일상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따스한 차 한 잔을 마시던 그 고요했던 아침 시간이 이제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기저귀 냄새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집안일로 채워지는 전쟁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쇠약해진 내 몸은 매 순간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들어 올릴 때마다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고 무릎에서는 삐걱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으며 밤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제대로 누워 잠을 청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지요. 오랜 세월 동안 가족들을 위해 쓰이고 쓰여 이미 닳아버린 내 육신은 어린아이의 왕성한 생명력을 받아내기에는 너무나 피로하고 무거웠던 것입니다. 혼자서 밥 한 술 편히 뜨지 못한 채 겨우 허기만 채우면서도 혹시라도 아이가 깰까봐 숨죽여 움직이는 내 모습이 문득 베란다 창문에 비쳤을 때 나는 깊은 한숨이 새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나를 지치게 만든 것은 온몸을 짓누르는 육체적인 피로보다 내 옆에서 벌어지는 남편의 무심하고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아이와 씨름하는 내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남편은 단 한 번도 손을 보태주거나 수고한다는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거나 신문을 넘길 뿐이었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크게 울기라도 하면 도리어 인상을 찌푸리며 시끄럽다고 눈치를 주기 일쑤였지요. 마치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육아와 가사의 부담은 오롯이 내 몫이며 자신은 그저 그 공간에서 대접받아야 할 상전이라도 되는 듯 행동했습니다. 가끔 아침 식사 시간이 늦어지기라도 하면 남편은 아이 보느라 정신없는 내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침밥 타령을 늘어놓더군요. 애 보는 건 애 보는 거고 사람 밥은 제때 차려줘야 할 것 아니냐며 불평을 늘어놓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면 억눌려 있던 뜨거운 서러움이 분출하듯 솟구쳐 올랐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과연 남편과 함께 늙어가는 인생의 동반자인지 아니면 끝없이 수발을 들어야 하는 하수인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지독한 회의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남편에게 나의 헌신과 노고는 그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불과했고 내가 느끼는 육체적 감정적 고통은 대수롭지 않은 엄살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우는 저녁 시간이 되면 내 몸은 완전히 고갈되어 손끝 하나 움직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딸아이가 퇴근하여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고마움과 미안함이 담긴 인사를 받으면서도 내 마음은 시원함보다는 아득한 허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딸아이가 떠나고 난 뒤 정적만이 흐르는 방에 누워있으면 서글픔만이 나를 감쌌지요. 내가 지난날을 바쳐 지켜온 이 가정이 그리고 은퇴 후 겨우 찾아왔던 혼자만의 평화가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밤이 깊어 남편이 방에서 편히 잠든 시각 나는 혼자 거실불을 끄고 주방 한 구석에 서서 지친 무릎과 허리를 손으로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다독여주지 않는 내 지친 몸과 마음을 스스로 보듬어 안으며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희생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집안의 공기 속에서 나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조금씩 부서져 내리는 것을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 뒤 거실에 남겨진 용품들과 옷가지를 정돈하고 나면 시계는 이미 저녁 8시를 넘어가곤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바닥을 닦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던 여파로 다리가 무거워지고 허리 통증이 심해져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상태였지요. 그러나 저녁 시간에 맞춰 방에서 나온 남편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차림상을 보며 메뉴에 대한 불만을 먼저 늘어놓았습니다. 아이를 보느라 장을 제대로 보지 못해 간단하게 차려낸 반찬들을 보며 성의가 부족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남편을 바라볼 때 서러움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자신의 일상이 규칙적이고 편안하게 유지되기를 바랐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사 노동과 관리의 책임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늘어난 빨래와 설거지 그리고 집안 청소는 모두 나의 업무가 되었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집안일을 돕거나 쓰레기를 비워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내가 너무 지쳐 소파에 잠시 앉아 쉬고 있으면 남편은 아이용품이 거실에 어지럽게 늘어져 있다며 정리를 하라고 지시하듯 말을 던지곤 했지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불편함만을 지적할 뿐 그 공간을 정돈하기 위해 내가 온종일 움직인 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의 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밤낮 없이 떼를 쓰는 날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나의 육체적 피로도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이의 예방접종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소아과 병원을 찾아가 1시간 넘게 대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굵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 아이가 감기라도 걸릴까봐 내 옷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방에서 TV를 보며 내 옷이 젖어 있는 것은 안중에도 없이 툭 한마디를 내던지더군요. 애 옷 다 젖어서 감기 걸리겠다. 아침부터 옷 젖은 채로 집안에 빗물 떨어뜨리지 말고 얼른 치워라라며 오직 눈앞의 상황에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대걸레를 들고 현관 바닥을 닦아내면서 나는 이 집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인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나는 함께 늙어가는 삶의 동반자가 아니라 집안의 모든 수발을 군말 없이 들어주어야 하는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남편은 그것을 내 상태에 대한 걱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봉사가 소홀해질까봐 내는 짜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이 들어 몸이 아픈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매번 티를 내느냐는 남편의 무심한 태도는 나의 고통을 가치없는 엄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일상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나의 무릎 통증은 더 이상 참기 힘든 수준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고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 잘 쥐어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지요. 결국 나는 딸아이가 아이를 데리러 오기 전 아이가 잠든 짧은 틈을 타 근처 한의원을 찾아 침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의사는 관절과 연골이 많이 손상되어 당장 휴식을 취해야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구부정한 자세를 피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한의원에서 돌아와 의사가 써준 진단서와 약봉지를 거실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남편이 이것을 보고 나의 현재 상태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기를, 그리고 딸아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육아 부담을 줄일 방법을 함께 논의해 주기를 내심 기대했던 것입니다. 저녁에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를 발견한 남편은 진단서를 대충 들여다보더니 불쾌한 표정으로 그것을 옆으로 밀쳐놓더군요. 그리고는 늙어서 몸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걸 가지고 유난을 떨며 한의원까지 다니느냐면서 애보는 게 무슨 대단한 노동이라고 그걸 애 탓으로 돌리려 하느냐고 나를 나지막이 질책했습니다. 남편의 그 말은 나의 마지막 기대마저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이었습니다. 나의 육체적 통증과 노고는 물론이고 의료진의 진단마저도 자신과 딸아이의 편의를 위해 부정해버리는 남편의 냉혹함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아무런 대화도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누리는 편안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돌아보려 하지 않았고 나의 희생을 지극히 당연한 집안의 기본값으로 고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아이가 퇴근하여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딸아이에게 내가 요즘 몸이 좀 아프다고 한의원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조는 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내가 나이 들어 몸 관리를 잘하지 못해 애를 보는데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된다는 식의 뉘앙스였습니다. 딸아이는 내 얼굴을 살피며 미안한 기색을 내보였지만 당장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선뜻 내가 쉬도록 조치를 취해줄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자식의 미안해하는 눈빛과 남편의 냉담한 태도 사이에서 나는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저녁상을 차리기 위해 주방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한의원에서 가지고 온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매일같이 이어지는 육아와 집안일의 강도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온몸이 찌푸둥하고 허리를 똑바로 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7시만 되면 어김없이 딸아이는 아이를 안고 집을 찾아왔지요. 아이는 날이 갈수록 무게가 늘어났고 바닥에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무릎에서 느껴지는 고통은 매일 새로운 높이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아이 앞에서는 아픈 기색을 최대한 감추려 애썼습니다. 힘겹게 회사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자식에게 차마 나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컸던 탓입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남편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한의원에 다녀온 이후로 남편은 내가 일하는 동작 하나하나를 살피기 시작하더군요. 조금이라도 동작이 둔해지거나 불편한 허리를 짚고 서 있으면 남편은 불쾌한 표정으로 내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시위하는 거냐며 집에서 애 하나 보면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으면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이 가지 않는다고 나를 탓했습니다. 남편에게 내가 느끼는 육체적 통증은 극복해야 할 엄살에 불과했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조차 집안 분위기를 해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서둘러 밀린 세탁물을 정리하고 저녁에 먹을 국거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 식탁 의자에 앉아 칼질을 하고 있는데 방에서 나온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살림하는 여자가 주방에 서서 일을 해야지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냐는 말이었습니다. 내 관절 상태가 어떤지, 왜 서서 일을 하기 힘든지는 남편에게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아내의 역할만이 존재했고 나는 그 틀에 맞춰 군말 없이 움직여야 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언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배려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요청한 국에 간이 조금 맞지 않거나 밥이 늦어지면 남편은 아이 때문에 살림이 엉망이 되었다며 나를 질책했습니다. 정작 아이를 함께 봐주거나 집안일을 거들어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지적만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안고 젖병을 물리느라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남편은 혼자 상을 받아 식사를 마친 뒤 숭늉까지 찾아대더군요. 차려진 밥상을 먹고 나서는 그릇 하나 옮겨놓지 않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이가 분유를 먹다 토를 하는 바람에 내 옷과 거실 카펫이 더러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놀라 울어대고 나는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아이를 달래며 바닥을 닦아내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그때 안방에서 나온 남편은 더러워진 바닥을 보며 찌푸린 얼굴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애 하나 제대로 못 간수해서 집안 꼴을 이 지경으로 만드냐며 냄새나니까 빨리 치우고 환기나 시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당황하고 지친 아내를 도와줄 생각은커녕 오로지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만을 우선시하는 남편의 태도에 나는 아무런 말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누더기가 된 옷을 입은 채 바닥을 닦아내며 나는 내가 지쳐 쓰러져도 이 집안에서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딸아이는 자신의 일상에 치여 나의 깊은 통증을 보지 못했고 남편은 나의 헌신을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나를 가사노동의 주체로만 바라보았습니다. 내 청춘을 다 바쳐 지켜온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정작 나에게는 단 한 조각의 안식도 제공해주지 못하는 가혹한 공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한의원에서 받아온 약을 데워 마시려 주방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주방으로 걸어오더니 약 봉투를 내려다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약에 돈 쓰지 말고 마음이나 곱게 써라. 늙어서 몸 여기저기 쑤신 걸 왜 애탓으로 돌리고 유난을 떠냐. 그 말은 한의원 진단서 사건 이후 남편이 나에게 던진 가장 날카로운 질책이었습니다. 나의 아픔은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며 손주를 보느라 고생하는 나의 노동은 가치 없는 일로 깎아내리는 완벽한 부정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그 한마디는 내 안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내심의 고리를 잘라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에게 내 상태를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화로 풀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갔으며 이 집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가지는 위치는 오로지 남편의 편의와 자식의 육아를 위한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약 봉지를 손에 쥔 채 나는 조용히 굳어버린 표정으로 남편의 뒤통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약 봉지를 들고 세면대 앞에 서서 나는 한동안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푸석해진 피부와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고단함과 상처로 얼룩진 눈빛을 한 늙은 여자가 거기에 서 있더군요. 한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가며 내 자신을 다독여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견뎌온 그 모든 희생의 대가가 고작 남편의 냉소와 당연하다는 듯한 무관심뿐이었다는 현실이 세면대의 차가운 물보다
더 깊게 온몸을 적셔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어김없이 똑같은 일상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는 여전히 지친 기색으로 아이를 내 품에 안겨주고 바쁘게 출근을 서둘렀고, 나는 또다시 관절과 허리를 쥐어짜며 아이의 아침 밥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이유식을 먹다 투정을 부리며 그릇을 엎지르는 바람에 바닥이 온통 난장판이 되었지만, 안방에서 나온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도 도우려 하기는커녕 불쾌하다는 시선으로 발걸음을 돌려 거실 소파로 향하더군요. 바닥에 엎드려 휴지로 이유식을 닦아내는 내 등 뒤로 TV 뉴스 소리만이 무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방관을 넘어 아예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쩌다 내가 너무 힘들어 한숨을 크게 내쉬기라도 하면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집안에 복이 들어오지 않게 아침부터 무슨 한숨이냐며, 애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편한 일인데 왜 그렇게 세상 짐은 혼자 다 짊어진 표정을 짓느냐고 나를 꾸짖었지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면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거세게 요동쳤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그 감정을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터져버리면 자식의 일상이 무너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나를 옥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때가 되어 아이를 겨우 포대기에 업어재우고 나서야 나는 식탁 구석에 식어버린 음식을 꺼내어 허겁지겁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허기를 채우는 동안에도 눈시울이 뜨거워져 식은 국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을 함께 삼켜야 했지요. 바로 앞 소파에 앉아 가벼운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허허거리며 웃는 남편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나와 남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벽의 높이를 실감해야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지나온 날들을 함께 살아왔다고 믿었지만 남편에게 나는 그저 자신의 편안한 은퇴 생활을 보장해주는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아이가 열이 오르기 시작했는지 찡얼거림이 심해졌습니다.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니 미열이 느껴져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약을 찾고 아이의 옷을 벗겨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느라 손이 2개라도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동분서주하며 아이의 열을 내리려 애쓰는 동안에도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시끄럽다고 방문을 쾅 닫아버리더군요. 그 문 닫히는 소리는 마치 나의 모든 헌신과 노고를 차단해버리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홀로 아이를 안고 거실을 서성이며 식은땀을 흘리는 동안 나는 이 집안에서 나 혼자만 섬처럼 고립되어 있다는 지독한 외로움에 떨었습니다. 저녁 무렵 퇴근한 딸아이가 아이의 미열 소식을 듣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딸아이는 나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엄마도 힘드실 텐데 애까지 아파서 어떡하냐고 미안해하더군요. 딸아이의 그 한마디에 오랫동안 눌려있던 서러움이 순간 왈칵 터져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딸아이의 말을 중간에서 낚아채며 분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내 엄마가 요즘 몸이 좀 아프다고 유난을 떨는데 애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열이 나게 만든 거 아니냐며 오히려 나에게 책임을 돌리는 투로 말을 던진 것입니다. 딸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과 나를 번갈아 바라보았지만 당장 남편의 그 몰아세우는 어조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아이마저 남편의 그 정당화된 태도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내가 지켜온 가정이 얼마나 모래성 같은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구축해 놓은 권위와 이기심 속에서 나를 완벽하게 죄인으로 만들고 있었고 나는 자식에게조차 당당하게 내 고통을 주장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아이가 아이를 안고 집을 나간 뒤 밖으로 나온 나는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스쳤지만 가슴속을 가득 채운 답답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요. 허리를 굽힐 때마다 척추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균열에 비하면 그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던진 그 무수한 냉소와 폄하의 말들이 차곡차곡 쌓여 언젠가 폭발할 단단한 응어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로만 남아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깊고 서늘한 예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깨달았던 서늘한 예감은 날이 밝자마자 또다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내 어깨를 눌러왔습니다. 어김없이 아침 일찍 출근길에 들른 딸아이는 외손주와 함께 기저귀 가방을 내려놓으며 여전히 미안한 기색을 내보였지만 나 역시 자식의 고단함을 알기에 그저 따뜻한 미소로 아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이 닫히고 아이의 투정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나의 신체는 다시 한계치를 넘어선 노동의 굴레 속으로 내던져졌지요. 쑤시고 강직된 손가락 마디마디를 억지로 구부려가며 아이의 분유를 타고 끊임없이 젖병을 소독하는 일상이 아침 햇살과 함께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든 것은 정해진 육아의 고단함 그 자체보다 안방에서 느지막하게 나와 거실 소파를 차지하는 남편의 존재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은퇴했다는 이유로 집안의 모든 흐름이 자신의 기분에 맞춰 돌아가기를 기대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아침부터 보채는 바람에 젖병을 물리고 달래느라 아침 8시가 넘도록 식사 준비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식탁 위를 정돈하느라 정신이 없던 그때 안방 문을 열고 나온 남편은 거실의 어수선한 풍경과 차려지지 않은 식탁을 보며 대번에 눈살을 찌푸리더군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 아침 상도 안 차려져 있어? 사람이 아침에 제때 밥을 먹어야 하루 리듬이 잡히는 건데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남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안쓰러움이나 도우려는 손길이 아니라 자신의 규칙적인 일상이 깨진 것에 대한 퉁명스러운 불평이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안은 채 땀을 흘리며 아이가 아침부터 보채서 밥상을 차릴 겨를이 없었다고 조용히 설명을 더했지만 남편은 내 사정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림하는 사람이 미리미리 서둘러서 준비했어야지 매번 내 핑계만 대면 어쩌자는 거냐라며 나를 타박했지요. 남편에게 내가 아이를 돌보는 노동은 그저 집안 살림의 작은 일부일 뿐이었고 자신에게 차려질 정갈한 아침 밥상보다 우선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는 울먹이는 아이를 소파 한 구석에 겨우 앉혀놓고 무릎 통증으로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급하게 찌개를 데우고 반찬을 꺼내어 남편 앞에 밥상을 차려 내놓는 동안 남편은 팔짱을 낀 채 내 동작이 더디다며 은근한 눈치를 주더군요. 밥상 앞에 앉은 남편은 숟가락을 들자마자 국물이 식었다느니 반찬이 지난번만 못하다느니 하는 지적을 덤덤하게 늘어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제때 밥 한 술 뜨지 못해 속이 쓰려오는 아내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혀끝에 감기는 맛과 서비스의 질만을 평가하는 남편의 모습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남편이 밥을 다 먹고 난 뒤의 행동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은 숭늉까지 찾아서 마신 뒤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는 거실 소파로 걸어가 길게 누워버렸습니다. 식탁 위에 그대로 남겨진 그릇들과 찌개의 자국은 모조리 나의 몫으로 남겨졌지요. 아이를 안은 채 남편이 비워낸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느라 주방에 서 있는 동안 허리를 끊어낼 듯한 통증이 밀려와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느긋하게 이쑤시개를 쑤시고 있는 남편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나는 내 인생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몰렸는지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점심 무렵에 이르러 차마 상상지도 못한 충격적인 말을 내던졌습니다. 주말에 회사 시절 직장 동료 너댓 명을 집으로 초대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귀를 의심하며 아이 돌보기도 손이 모자라 병원 치료까지 다닐 지경인데 손님 치를 여력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남편은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은퇴하고 처음으로 옛 동료들을 집으로 부르는 자리인데 아내가 되어서 그것 하나 못 맞춰주냐는 타박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자신이 직장에서 여전히 잘 나가는 인물이었음을 과시하고 대접받는 자리가 내가 매일 치르고 있는 이 아비규환의 육아 전쟁보다 훨씬 중요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옛 동료들에게 번듯한 음식을 대접해야 하니 다채로운 술안주를 미리 준비해두라고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아이가 울며 내 바짓가랑이를 잡아끄는 와중에도 남편은 오로지 자신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동료들에게 세워야 할 체면만을 생각하고 있었지요. 나의 무릎 통증이나 손목 상태, 아이 보느라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는 일상은 남편의 안중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아이의 기저귀 가방과 남편이 던져놓은 신문지, 그리고 손님 맞이를 위해 장을 봐야 할 메모지가 어지럽게 엉켜있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심장이 바닥으로 꺼져내리는 것 같은 아득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일통을 저질러 놓은 손님 맞이 당일이 되자 집안은 그야말로 숨조차 편히 쉬기 힘든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딸아이는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외손주를 내 품에 안겨주고 갔고, 나는 한 팔에는 손주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남편의 옛 동료들에게 내 음식을 만드느라 주방에서 땀범벅이 되어야 했습니다. 무릎은 굽혀지지 않고 관절 마디마디에서는 불이 나는 듯한 통증이 튀어나왔지만 남편은 주방에 들어와 돕기는커녕 상차림이 허술하다며 연신 혀를 차고 지적질을 해댔지요. 이왕 부르는 거 번듯하게 대접해야 내 체면이 서지. 음식을 이렇게 성의 없이 준비하면 어떡해? 손주는 잠시 소파에 앉혀두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정신없이 유난을 떨어? 은퇴 후 사회에서 소외되었다는 불안감을 집안에서의 권위로 보상받으려 했던 남편은 동료들 앞에서 현모양처를 둔 당당한 가장의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의 희생과 관절 통증을 담보로 자신의 가식적인 체면을 세우려 했던 것이지요. 남편의 동료들이 집으로 들어서자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너그럽고 호탕한 주인의 표정을 지어 보이며 그들을 맞아들었습니다. 거실에 차려진 술상 앞으로 사람들이 둘러앉았고 나는 아이가 깰까봐 숨죽여 음식을 날라다 바쳐야 했습니다. 더욱 기막힌 상황은 그 뒤에 펼쳐졌습니다. 남편의 동료 중 한 사람이 손주를 안고 주방과 거실을 바쁘게 오가는 내 모습을 보며 재수 씨가 애 보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형님이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라고 인사치레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술잔을 채우며 허허거리더니 참으로 염치 없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더군요. 요즘 세상에 집안일이고 애 보는 거고 다 같이 하는 거지요. 내가 평소에 애도 다 안아주고 집안일도 절반은 맡아서 합니다. 마누라 고생 안 시키는 게 내 지론이에요. 남편의 그 당당하고도 뻔뻔한 거짓말이 거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나는 그릇을 들고 서 있던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 한 번도 기저귀 한 장 갈아준 적 없고 밥상이 늦는다고 타박만 일삼던 사람이 동료들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훌륭한 외할아버지이자 애처가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료들이 역시 형님은 은퇴하고도 멋지게 사십니다라며 칭찬을 건네자 남편은 한층 더 우쭐해진 표정으로 술을 기울였습니다. 나의 피눈물 나는 노동과 아픈 몸은 남편의 그 가식적인 체면극을 완성하기 위한 연극 소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뒤 거실은 술병과 남은 음식 그리고 아이의 기저귀와 토사물 자국으로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술 기운에 기분이 좋았는지 소파에 길게 누워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고 나는 지쳐서 칭얼거리는 아이를 포대기로 등에 업은 채 바닥에 엎드려 술상을 치우고 더러워진 바닥을 닦아내야 했습니다. 바닥을 문지를 때마다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고통이 뼈를 깎듯 밀려왔고 등에 엎인 아이의 체온이 내 등줄기를 적셨지만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나 서러움 같은 감정조차 넘어선 깊은 무감각이 찾아왔습니다. 청춘을 다 바쳐 이 사람의 체면과 편의를 위해 나 자신을 깎아내려왔고 은퇴 후에도 자식의 육아와 남편의 수발이라는 이중의 굴레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지워져 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서 편안하게 내뱉는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주방에서 조용히 그릇들을 닦아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를 집안의 무급 하수인이자 체면 유지용 도구로만 바라보는 이 집안의 공기 속에서 내가 지나온 세월의 허망함이 서늘하게 가슴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휩쓸고 간 흔적을 치우고 겨우 짧은 잠을 청했지만 쑤시는 관절과 무거운 심정 탓에 한시도 깊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남편이 술자리에서 지인들에게 당당하게 늘어놓던 그 가식적인 거짓말들이 귓가를 맴돌며 마음을 어지럽혔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날이 밝아왔고 어김없이 7시가 되자 딸아이는 아이를 안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난밤의 고된 노동으로 온몸이 굳어 손가락조차 잘 쥐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자식 앞에서 지친 기색을 숨기며 아이를 품에 안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유난히 불그스름하게 달아올라 있었고 내 품에 안기자마자 기운 없이 늘어지며 칭얼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놀란 마음에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니 뜨끈한 열감이 손끝으로 전해졌지요. 체온계를 가져와 측정해보니 이미 체온이 38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당황한 마음으로 출근길에 나선 딸아이에게 전화하려 수화기를 들었지만 당장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긴장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던 자식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열을 내리기 위해 미지근한 물에 타월을 적셔 이마와 몸 구석구석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몸이 불편한지 서럽게 울어대기 시작했고 나는 굳어버린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엎드려 아이를 달래느라 식은 땀을 뻘뻘 흘려야 했지요. 한 손으로는 아이의 몸을 다독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열랭각 시트를 붙이며 혼비백산하고 있던 그때 안방 방문이 열리며 남편이 얼굴을 찌푸린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우려 나오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부터 아이 울음소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애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아침부터 저렇게 울게 만드는 거야? 남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아이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아침 수면을 방해받았다는 짜증이었습니다. 나는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몸이 많이 아픈 모양이라고 미안하지만 방에 들어가 계시거나 잠시 기다려달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의 상태를 살펴볼 생각은커녕 거실 소파로 걸어가 앉으며 도리어 나를 향해 혀를 차더군요. 애가 열이 나면 병원에 데리고 가든가 약을 먹여야지. 하루 종일 끼고 앉아서 다독이기만 하면 수가 나오나? 사람이 그렇게 대처 능력이 없어서 어디다 쓰겠어. 손 하나 꼼짝하지 않으면서 혀끝으로만 지적을 내뱉는 남편의 태도에 입술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아이를 혼자 두고 병원에 갈 채비를 하려면 아이 옷을 입히고 상태를 살피며 가방을 챙겨야 하는데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비난만 퍼붓는 남편의 존재는 도움은커녕 거대한 짐처럼 느껴졌지요. 정작 자신이 아이를 잠시 안아주거나 가방이라도 들어주면 훨씬 수월할 터였지만 남편에게 육아는 어디까지나 아내 혼자 감당해야 할 집안일일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열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고 울음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주방으로 달려가 얼음주머니를 만들고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는 동안 내 관절 마디마디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만큼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품 안에서 열로 헐떡이는 어린 손주를 생각하면 정신을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내가 동분서주하며 거실과 주방을 오가는 동안 남편은 TV 볼륨을 키우며 시끄러운 소리를 파묻으려 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가정이 얼마나 가혹한 공간인지 다시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나는 그저 아침상을 차리고 집안을 정돈하며 손주까지 완벽하게 관리해내야 하는 무급관리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프거나 아이가 아프거나 집안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함께 짐을 나누어질 동반자는 이 집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차가운 얼음주머니를 아이의 이마에 대어주며 나는 서글픔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열이 내리지 않자 마음이 급해진 나는 결국 아이를 포대기에 안아 올려 등에 업었습니다. 쑤셔오는 허리를 숙여 아이를 바짝 당겨 묶는 동안 머릿속이 어지러울 정도의 통증이 관절을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신발장에서 신발을 신으며 남편에게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지만 소파에 누운 남편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 다녀오면서 국거리나 좀 사오라는 무심한 말을 던지더군요. 핏덩이 아이의 열감과 내 등줄기를 타고 내리는 식은땀이 번져가는 아침, 나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차갑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오랫동안 가슴속에 누적되어 온 서러움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라는 사람은 대체 무엇이었는지, 자식과 남편을 위해 헌신해온 세월의 끝에 왜 나 혼자만 이 모든 짐을 짊어진 채 비틀거려야 하는지 서글픈 질문만이 아침 공기 속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아과 대기실은 이미 아침 일찍부터 아픈 아이들과 보호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아이는 열감 때문에 계속해서 칭얼거렸고 나는 혹여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까 싶어 쑤시는 다리를 참아가며 대기실 구석을 서성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엄마들은 남편과 함께 와서 아이를 번갈아 안아주며 짐을 들어주고 있었지요. 그 소소하고 당연해 보이는 풍경이 그 순간 내게는 왜 그리도 아득하고 부러운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몸이 부서져라 손주를 업고 홀로 서 있는 동안 내 남편은 시원한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내게 국거리를 사오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진료실로 들어서자 의사는 아이의 목이 많이 부어 열이 오르는 것이라며 처방과 함께 경과를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체온이 38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오르면 밤중에 응급실로 가야 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약국에서 약을 받아든 뒤 다시 아이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몇 배는 더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피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굳어왔고 허리는 단단한 쇠창살에 찔린 듯 끊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섰을 때 거실은 내가 나갈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느긋하게 오전을 보낸 듯 했지만 내가 들어오는 소리에도 시선조차 돌리지 않은 채 그저 툭 한마디를 내던졌습니다. 병원 다녀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침도 제대로 못 먹어서 속이 출출한데 국거리는 사왔어? 병원에서 아이 상태가 어떤지, 당신 무릎은 괜찮은지 묻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허기와 편의만을 확인하는 남편의 그 언사 앞에 나는 서 있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의 허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아이에게 약을 먹이고 겨우 얼러 잠재운 뒤 얼음 수건을 다시 짜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데야 물에 손을 담그고 수건을 비틀어 짜는 동안 관절의 통증과 함께 깊은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차마 밖으로 소리를 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면 안방에서 남편이 또 무슨 유난을 떨며 타박을 할 것이 분명했기에 나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감정을 삼켜야 했습니다. 물을 쥐어짜는 내 손끝을 바라보며 내가 지나온 긴 세월 동안 지켜온 희생의 대가가 이것이었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 내 청춘과 건강을 모두 바쳤건만 돌아온 것은 나를 하나의 사람으로조차 보지 않는 남편의 냉혈함과 당연시되어 버린 노동뿐이었습니다. 점심상을 올려놓고 방으로 들어온 뒤 나는 가만히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약 기운에 취해 얕은 숨을 내쉬며 자고 있었지만 오늘 밤 아이의 열이 다시 오르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아득한 두려움이 엄습해왔지요.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깊게 나를 짓누른 것은 바로 지독한 고립감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다독여주지 않는 이 집안, 내 아픔과 슬픔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차가운 공간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점점 기형적으로 마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한 딸아이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들어와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체온이 아직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한 딸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엄마, 밤새 열이 안 내리면 어쩌죠라며 미안함과 걱정이 섞인 한숨을 내쉬었지요. 남편은 딸아이 옆에서 내 엄마가 애 보느라 유난을 떨어서 그렇지 약 먹였으니 별일 없을 거다라며 또다시 상황을 가볍게 치부해버렸습니다. 딸아이는 차마 아빠에게 반박하지 못한 채 지친 표정으로 아이를 챙겼고 나는 아무 말도 얹지 않은 채 조용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아이가 아이를 안고 집을 나간 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초라한 윤곽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아이의 열이 밤사이에 다시 오를지도 모른다는 예감과 함께 내 가슴속에서도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무언가가 무서운 속도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러움이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이 차가운 희생의 굴레에 나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분노의 불씨였습니다. 깊어가는 밤의 정막 속에서 나는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밤을 조용히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는 시각, 거실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할 겨를도 없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던 나는 전화벨 소리에 서둘러 수화기를 들었지요. 수화기 건너편에서는 울음이 범벅된 딸아이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손주가 밤사이에 체온이 39도를 넘어섰고 결국 경련 증세까지 보이며 급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자식의 겁에 질린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은 온통 공포로 질려버렸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입고 있던 옷 위에 대충 외투를 걸쳐 입으며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TV를 틀어놓은 채 졸고 있던 남편에게 아이가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으니 당장 함께 가보자고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그러나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난 남편의 입에서 나온 반응은 내 귀를 의심케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찌푸린 얼굴로 거실 시계를 슬쩍 올려다보더니 귀찮다는 듯 시선을 돌리며 도리어 나를 향해 짜증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밤중에 늙은 내가 응급실 가봤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유난이야? 애 부모가 알아서 수속 밟고 조치하겠지. 당신 혼자 다녀오든가 해. 나는 내일 아침 일찍 약속이 있어. 상황의 긴박함이나 아픈 외손주 그리고 동분서주할 딸아이의 처지는 남편에게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밤잠과 내일 있을 개인적인 일상만이 우선이었지요. 반평생 가정을 위해 희생해온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동행이나 자식에 대한 부성애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남편의 그 냉정한 뒤통수를 바라보며 나는 더 이상 입을 열어 애원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신발을 꺾어 신은 채 나는 홀로 밤 공기를 가르며 응급실을 향해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입구는 밤중에도 환자들과 의료진 그리고 사이렌 소리로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시끄럽고 어수선한 복도를 따라 정신없이 발걸음을 옮기다 주사 바늘을 매달고 울다 지쳐 잠든 어린 손주와 그 옆에서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안절부절 못하는 딸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제 가정을 꾸린 딸아이였지만 아픈 자식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떨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어리고 안쓰러운 내 자식 그대로였지요. 나는 차가운 응급실 바닥에 다리가 굳어버릴 것 같은 통증도 잊은 채 달려가 딸아이를 꼭 안아주고 지쳐 늘어진 외손주의 조그만 손가락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때부터 피를 말리는 응급실에서의 길고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며 상태를 체크하고 피검사와 해열제 투여가 이어지는 동안 나는 단 한순간도 의자에 편히 앉지 못한 채 아이의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경련을 일으켰던 아이가 혹여나 다시 열이 오를까봐 미지근한 물수건을 연신 바꿔가며 작은 몸을 다독였고 수액을 맞고 있는 아이의 작은 손을 포개어 잡은 채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기도를 올렸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식은땀으로 젖은 옷이 살쭉에 들러붙어 오한이 밀려왔고 허리를 눌러대는 묵직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참아내야 했습니다. 새벽 3시, 4시가 지나가도록 딸아이와 나는 한 끼도 챙겨 먹지 못한 채 응급실 바닥과 의자 사이를 서성였습니다. 딸아이는 회사 일과 갑작스러운 아이의 발열 때문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고 나는 그런 딸아이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아이를 품에 안고 응급실 복도를 수없이 서성였습니다. 쇠약해진 내 육신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였지만 엄마이자 할머니라는 이름 하나로 그 밤을 버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밖으로 푸르스름하게 새벽 여명이 터져나올 무렵에야 다행히 아이의 체온이 정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단순 고열로 인한 열성 경련이었다며 약 처방을 받고 귀가에도 좋다는 진단을 내렸지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긴장이 풀리며 후들거리는 다리를 주체할 수 없어 옆 의자를 겨우 잡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밤새 한눈도 붙이지 못한 채 피로와 통증으로 누더기가 된 몸이었지만 아이의 열이 내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딸아이가 응급실 수속을 마치고 아이를 안아들었을 때 시계는 이미 아침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내게 몇 번이고 고개 숙여 감사하다며 엄마가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다고 눈시울을 붉혔지요. 나는 지친 딸아이를 달래어 택시에 태워보내고 홀로 지친 몸을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응급실의 서늘한 공기와 고통 속에서 견뎌낸 내 몸은 비록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내 가슴 한구석에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피할 수 없이 터져나올 거대한 충돌에 대한 예감이 어둡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입구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마치 물에 젖은 솜니불을 짊어진 것처럼 무겁고 아득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응급실 복도에 서서 손주를 안아 다독이느라 다리와 허리는 감각이 아득해질 정도로 통증이 누적되어 있었지요. 밤새 응급실에 찬 공기를 맞으며 식은땀을 흘린 탓인지 온몸에 스산한 한기가 감돌았지만 그래도 아이의 열이 내려 무사히 집으로 돌보낼 수 있었다는 사실 하나에 겨우 정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지나온 날들이 그래왔듯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 몸 하나 부서지는 것쯤은 당연히 참아내야 하는 일이라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입니다. 아침 8시가 넘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거실은 밤새 내가 비웠던 흔적 그대로 정적 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나온 남편은 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안부 한마디 묻지 않더군요. 밤새 응급실에서 외손주가 무사한지 밤샘 고생을 한 아내의 몸 상태는 어떤지 따위는 남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느긋하게 앉아 TV를 켜더니 피로와 통증으로 엉망이 된 내 몰골을 슬쩍 쳐다보고는 그저 무심하게 한마디를 내던졌습니다. 애는 괜찮은 모양이지? 아침 시간 다 지났는데 밥상은 언제 차릴 거야? 당신 밤새 응급실 간다고 난리를 치느라 내 아침밥은 신경도 안 썼지? 걱정이나 안부 대신 자신의 아침 밥상부터 찾아대는 그 태어남의 순간 핏기가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서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남편은 내 서늘한 기색에 다소 당황했는지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적반하장으로 호통을 치더군요. 자신의 무심함이 민망했던 것인지 아니면 평소와 다른 아내의 정적의 위기감을 느낀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가슴을 차갑게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도끼눈을 뜨고 서 있어? 집에서 애 하나 관리 제대로 못해서 한밤중에 응급실까지 실려가게 만들어 놓고 어디서 잘했다고 인상을 써? 사람이 자기 본분은 지키면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본분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 한켠을 송곳처럼 깊숙이 찔러왔습니다. 청춘을 다 바쳐 자기 식구들 밥상 차리고 빨래를 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내 몸 하나 편히 쉬어보지 못한 세월 동안 내가 다한 본분은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내 관절이 다 닳아
뼈가 깎이는 통증 속에서도 남편과 자식을 위해 밥상을 차려온 그 모든 희생이 남편에게는 그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아내의 당연한 수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과 슬픔이 순식간에 노여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눈앞이 아른거렸지만 이번만큼은 예전처럼 눈물을 삼키며 주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내 고통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 애쓰는 것도 자식을 위해 나 자신을 갈아 넣으며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집어삼킨 것은 어린 외손주도 바쁜 딸아이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동안 나의 희생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며 내 존엄성을 짓밟아온 옆자리 남편의 지독한 이기심이었습니다. 나는 굳어버린 다리에 힘을 주고 똑바로 서서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죄인처럼 눈치를 보지 않는 내 눈빛을 보았는지 소파에 누워 불평을 늘어놓던 남편의 눈동자가 순간 움찔하며 흔들리더군요. 지나온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의 말에 맞서 소리를 내거나 거역해 본 적이 없던 아내가 이토록 무거운 표정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으니 이상한 기류를 감지한 모양이었습니다. 당신 방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새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를 견뎌낸 것처럼 몹시나 냉정하고 서늘하게 거실을 울렸지요.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도리어 소리를 높이며 내가 틀린 말했어? 집에서 애 하나 제대로 못 봐서 이 난리를 치고는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라며 적반하장으로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호통 소리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두려움도 죄책감도 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질러대는 그 거친 고함 너머로 오랫동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분노가 거대한 폭발을 준비하며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수발이나 들며 아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사형 선고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결의가 마침내 내 가슴속에서 선명한 불길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도리어 나를 향해 목청을 높이는 남편의 눈빛에는 여전히 나를 가사 노동과 수발의 주체로만 바라보는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내가 보여준 순종과 침묵이 남편에게는 당연한 아내의 의무이자 가사 하수인으로서의 본분으로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밤새 응급실 바닥에서 굳어버린 내 몸과 피를 말리며 지켜본 어린 외손주의 작은 손가락, 그리고 내 몸에서 새어나온 식은땀은 나에게 전혀 다른 현실을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도, 남편의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할 이유도 내 인생에는 단 한 조각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들어? 지금 나한테 대든다고 했어요? 내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지난 세월 동안 이 집안에서 단 한 번도 울려 퍼진 적이 없었던 가슴을 비비며 쥐어짜듯 내뱉는 서글프고 단호한 음성이었습니다. 늘 그래왔듯 내 목소리가 낮게 깔리거나 눈물을 흘리며 꺾일 것이라 생각했던 남편은 뜻밖의 기세에 당황했는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며 나를 쏘아보더군요. 하지만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남편의 얼굴을 정면으로 직시했습니다. 마음 밑바닥에 차곡차곡 쌓여 굳어버렸던 서러움과 억울함의 응어리들이 마침내 뜨겁게 솟구쳐 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당신 밥상 차리고 옷 빨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내 몸 하나 편히 쉬어본 적이 있었는지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이나 해봤어요? 은퇴하고 비로소 찾아온 내 숨통을 자식 위해서 다시 바치고 있을 때 당신은 옆에서 손 하나 꼼짝 안 하면서 훈수나 두고 아침밥 타령이나 하고 있었잖아. 내 입을 통해 토해져 나오는 말들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청춘을 다 바쳐온 희생에 대한 서글픈 고백이자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남편의 차가운 가부장성에 대한 단죄였습니다. 거실 공기는 순간 손에 잡힐 듯 얼어붙었고
남편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내 눈빛에 눌렸는지 입을 쩍 벌린 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군요. 늘 차분하게 집안일을 처리하던 아내가 이토록 눈물 젖은 목소리로 당당하게 자신의 고통을 쏟아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이내 자신이 구축해 놓은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는지 얼굴을 붉히며 자신이 궁지에 몰린 것을 감추려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편네가 미쳤나? 한밤중에 응급실 다녀오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남들도 다 애봐주고 살림하며 사는 건데 왜 당신만 유난을 떠냐고 라면서 나를 몰아세웠지요. 남편의 그 상투적인 유난이라는 단어와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가벼운 핑계는 더 이상 내 가슴에 어떠한 상처도 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무책임한 언어가 남편의 이기심을 스스로 증명해주는 명백한 증거로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고요? 당신처럼 아내가 무릎 관절이 다 손상되어 한의원 다니는 걸 알면서도 늙어서 아픈 걸 애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쏘아붙이는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인들 불러놓고 상 차리게 만들고는 내가 집안일 절반은 해준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남편이 어디 있냐고.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구체적인 사실들에 남편의 표정이 차츰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던졌던 냉소와 가식적인 행동들이 모조리 기억되어 이 순간 자신을 향한 화살로 돌아오리라고는 계산하지 못했던 탓이지요. 남편은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말을 했냐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나는 말을 끊지 않고 그동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슬픈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어 거실 한복판에 내던졌습니다. 아이의 열을 내리기 위해 혼자 식은땀을 흘리며 동분서주할 때 TV 볼륨을 높이던 남편의 모습, 내가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나설 때 국거리나 사오라고 주문하던 무심함, 그리고 밤새 응급실에서 피를 말리고 돌아온 아침에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밥상부터 찾던 그 냉혈함까지 내 목소리는 거실 천장을 울리며 남편의 가식적인 수사를 모조리 허물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당연하게 대접받아야 할 가장이라 믿어왔던 남편은 아내의 눈물 어린 폭발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이기심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수치심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소파 옆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동자 속에는 예전의 당당함 대신 당혹감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나는 식은땀으로 젖은 옷을 감싸 안은 채 굽혀지지 않는 무릎에 힘을 주고 똑바로 서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반평생을 억눌러왔던 내 영혼의 비명이 비로소 이 집안의 정적을 깨부수며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진 기억들을 하나씩 쏟아내자 거실 안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황함과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몰라 손을 부르르 떨더군요. 자신이 누려왔던 가장의 권위와 아내의 당연한 희생 위에 올려놓았던 편안한 일상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을 목도하며 커다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나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거친 숨을 내쉬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래, 아주 작정을 하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내가 평생 누구 때문에 피땀 흘려 일하고 돈을 벌어다 줬는데 이제 와서 나를 무슨 냉혈한 취급을 해?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면 집을 나가든가. 어디 갈 데나 있어서 이런 난리를 치는 거야?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집을 나가라는 고함은 내 가슴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갈 곳이 없을 것이라는 계산, 평생을 집안에서만 살아온 늙은 아내가 감히 홀로 서지 못할 것이라는 그 오만한 확신이 남편의 목소리에 짙게 깔려 있었지요. 나를 거둘 곳이 없고 스스로 자립할 수 없을 것이라 단정짓는 남편의 그 눈빛을 바라보는 순간 내 안에서는 서러움 대신 냉정하고 단호한 결의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나갈 겁니다.
당신이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더 이상 이 집에서 당신 수발이나 들며 내 인생을 짓밟히며 살 생각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거실 바닥을 찌르듯 나지막하고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내 대답에 남편의 눈동자가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저 아내가 감정이 격해져 잠시 소리를 지르는 것이라 여겼던 남편은 내가 정면으로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하자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더군요. 지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집을 비우거나 자신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던 아내가 이토록 담담한 표정으로 홀로 썩이를 선언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남편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안방으로 걸어가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쌓여있던 커다란 가방 하나를 꺼내어 침대 위에 올려놓았지요. 남편은 내 뒤를 쫓아 안방 문 앞까지 와서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며 소리를 높였지만 나는 남편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옷가지와 소소한 소지품들을 가방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하나하나를 집어들 때마다 이 집에서 내가 바쳤던 수많은 노동과 눈물의 시간들이 손끝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세월들은 나를 옥죄는 쇠사슬이 아니라 마침내 끊어내어야 할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짐을 다 싼 뒤 나는 거실 식탁 위에 내 명의로 된 통장과 그동안 한의원에서 받은 진단서 그리고 손주를 보며 기록해 두었던 육아 메모장을 정갈하게 펼쳐 놓았습니다. 남편은 팔짱을 낀 채 어디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 나가서 고생을 해봐야 집이 좋은 줄 알지라며 비아냥거렸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탱해온 일상이 나의 부재로 인해 어떻게 허물어질지, 그리고 아내가 진짜로 자신을 떠나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소한 두려움이 남편의 얼굴에 어둡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짐 가방을 끌고 현관 앞에 섰을 때 나는 가만히 돌아서서 거실 소파 옆에 서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거대한 산처럼 내 위에 군림하며 나를 통제하려 들었던 남편이 그 순간만큼은 기운 없이 늙어버린 이기적인 한 남자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내일 저녁 딸아이와 사위까지 다 불러서 이 식탁에 앉히세요. 내가 식탁 위에 올려놓은 서류들과 함께 그동안 이 집에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가족들 앞에서 다 이야기할 겁니다. 손주 육아도 당신 수발도 오늘부로 끝입니다. 나는 남편에게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삼자대면 통보를 던진 뒤 미련 없이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쿵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와 함께 가사 노동과 무조건적인 희생의 굴레가 비로소 잘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햇살을 받으며 걸어나가는 내 발걸음은 무릎과 허리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만큼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 그렇게 시끄럽고 비통한 폭발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와 근처 숙소에 짐을 풀고 나니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사지에 감추어져 있던 통증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굳어버린 다리를 겨우 뻗고 누워 어두운 천장을 내다보았지만 마음만은 지난 수개월 중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한 정적에 쌓여 있었지요.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사로잡았던 두려움과 죄책감은 사라지고 오직 나라는 한 사람의 존엄을 되찾아야 한다는 결연한 사명감만이 내 가슴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꺼낸 조그만 노트와 통장,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진단서와 지출 내역들을 들여다보며 다음날 있을 가족들과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약속한 시간이 되어 다시 찾은 집 현관문 앞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식탁 주변에는 남편과 함께 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온 딸아이와 사위가 어색하고 경직된 표정으로 앉아 있더군요. 딸아이는 내가 진짜로 짐을 싸서 나갔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듯 붉어진 눈시울로 나를 바라보았고, 사위는 장모님의 예사롭지 않은 기색에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식탁 구석에 앉아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척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 끝에는 떨리는 불안함이 역력히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걸어가 식탁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가방에서 몇 가지 물건들을 꺼내어 식탁 한복판에 조용히 올려놓았지요. 한의원과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소견서, 손주를 맡아 키우기 시작한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의 체온과 식사량, 몸 상태를 적어둔 육아노트와 함께 남편의 요구로 집안 살림을 차리며 지출했던 생활비 통장 내역들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그 종이들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내가 내 신체와 피눈물을 갈아 넣어 바친 가혹한 노동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아빠한테 얘기 들었어. 엄마 진짜 집 나간 거야? 당장 내일부터 애는 어떡하라고. 딸아이는 당장 자신에게 밀려올 육아 공백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미안함이 섞인 목소리로 겨우 입을 떼었지만 나는 딸아이의 눈을 차분히 응시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야, 나 오늘 너희 부부 비난하려고 부른 거 아니다. 그리고 당신한테 화풀이 하려고 이 자리를 만든 것도 아니야. 지난 수개월 동안, 아니 지나온 시간 동안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 굴레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지 사실대로 알려주려고 부른 거란다. 내 목소리가 고함이나 눈물 없이 정돈되어 있자 거실 안의 공기는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아니 집안일을 가지고 자식들까지 불러서 무슨 대단한 재판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라며 슬쩍 분위기를 무마하려 했지만 나는 남편의 말을 제지하며 식탁 위에 육아 노트를 펼쳐 딸아이 앞으로 밀어 보여주었습니다. 노트에는 내가 매일 밤 통증을 참아가며 적었던 날짜별 일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침 7시 도착, 분유 6번, 젖병 소독 4번, 무릎 연골이 찢어지는 고통에 한의원에 가려 했으나 아이가 보채어 포기함. 출근하는 딸아이 마음 무거울까봐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줌. 응급실 다녀온 아침, 밤새 38도 고열과 씨름하고 돌아왔으나 남편은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밥상부터 차짐. 내 신체는 이미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딸아이는 노트에 적힌 내 손글씨와 눈물 자국을 읽어내리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자신이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의 깊어가는 통증을 외면하고 당연하게 아이를 맡겨왔다는 사실에 딸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죄책감과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갔지요. 사위 역시 육아노트 옆에 놓인 관절 손상 및 충분한 휴식 필요라는 진단서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딸아이는 식탁 위에 놓인 육아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참았던 오열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보여준 미소 뒤에 이토록 비참한 통증과 아버지의 무심한 타박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엄마가 다 괜찮은 줄만 알았어. 아빠가 당연하다는 듯이 애 봐준다고 장담하길래 엄마도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줄로만 알았어. 엄마 몸이 이렇게 부서져 가는지도 모르고 당장 내 출근길 걱정부터 한 내가 너무 뻔뻔하고 나빴어. 딸아이는 거칠어진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고 사위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정말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희 편하자고 장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아이는 전문 돌봄 서비스를 알아보고 제가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저희 때문에 더 이상 무리하지 마세요, 장모님. 당장 육아에 차질이 생길까 불안해하던 자식들이 마침내 부모의 희생이 결코 공짜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내 고통을 인정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아이와 사위의 진심 어린 눈물 앞에서 오랫동안 가슴속을 막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미안함은 남았지만 자신을 노예처럼 바치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식들과 사위 앞까지 와서
자신의 무심함이 낱낱이 파헤쳐지자 수치심과 당혹감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소리를 지르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자식들까지 불러내서 나를 아주 천하의 못난 놈으로 만드니까 속이 시원하냐? 어미라는 사람이 자식 일자리 잃을까봐 애 봐주는 걸 가지고 그렇게 생색을 내고 난리를 쳐? 그렇게 나갈 테면 나가라. 당신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남편의 그 거친 고함 소리는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얼마나 아내의 부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평생 누려온 편안함이 허물어진 것에 대해 얼마나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 있게 호통을 쳤지만 식탁 위에 놓인 진단서와 육아 노트, 그리고 손주를 돌보며 정갈하게 정리된 통장 내역을 바라보는 눈동자는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나면 당장 자신의 아침 밥상은 누가 차릴 것이며 더러워진 옷가지와 집안 정도는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실체적인 공포가 남편의 얼굴에 어둡게 드리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조용히 지켜보던 딸이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엄마한테 죄송하지도 않으세요? 라며 아버지를 원망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자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식탁 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늘 자신의 그늘 아래에서 숨죽이고 살 줄 알았던 아내가 통장과 장부를 펼쳐놓고 당당하게 집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는 남편의 표정에는 기가 막힘을 넘어 일상이 허물어져 내리는 자의 쓸쓸함과 혼란이 가득 차 있었지요.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차분히 거두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당분간 내 삶을 되찾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거란다. 너희도 이제 너희 가정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는 법을 배우렴. 그리고 내 아빠도 자신이 누려왔던 것들이 결코 공짜가 아니었음을 혼자서 뼈저리게 느껴봐야겠지. 나는 딸아이와 사위의 배웅을 받으며 다시 한번 그 현관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차갑지만 맑은 별빛이 뿌려져 있었고 내 가슴 속에는 나를 옥죄던 쇠사슬이 풀려나간 자리에 깊고 자유로운 숨결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통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통증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굴레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찾아 나아가는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반평생 넘게 계속되었던 무급 노동과 무조건적인 희생의 삶이 마침내 내 손으로 완전히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마침표를 찍고 나온 뒤 임시 숙소에서 며칠을 보내며 나는 아파트 단지 인근의 작지만 깔끔한 원룸 형태의 거처를 계약했습니다. 평생 식구들 살림살이를 아끼며 4명의 통장에 소소하게 모아두었던 비상금이 비로소 내 온전한 홀로서기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지요. 30년 넘게 식구들의 짐과 남편의 물건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넓은 집을 벗어나 나 하나만을 위한 아담하고 정돈된 공간에 들어선 순간 가슴 가득 밀려오는 알 수 없는 해방감에 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신발장에는 오직 내 신발 몇 켤레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작은 주방에는 내 입맛에 맞춘 아기자기한 그릇 몇 개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침 상을 차리기 위해 새벽 일찍 눈을 뜨지 않아도 되는 아침, 누군가의 훈수를 버텨내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비로소 내 삶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던 무릎과 관절의 통증을 치료하는데 전념했습니다. 매일 아침 차분한 마음으로 정형외과와 한의원을 찾아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았고 병원 치료가 끝나면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를 즐겼지요. 예전 같으면 손주 분유 시간을 맞추느라 혹은 남편의 점심상을 차리기 위해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가야 했던 그 시간에 나는 비로소 피어나는 계절의 변화를 눈에 담고 내 몸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집을 나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식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당연함이나 얼버무리는 어조 대신
깊은 미안함과 정중함이 깔려 있었지요. 딸아이는 당장 아이를 맡길 전문 돌봄 선생님을 구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위와 번갈아 연차를 쓰며 육아를 분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신이 직접 아이를 안고 동분서주해 보니 그동안 엄마가 아픈 몸으로 얼마나 가혹한 노동을 견뎌왔는지 비로소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며 수화기 너머로 눈물을 흘리더군요. 엄마, 이제 정말 엄마 몸만 생각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주말에 가끔 아이 보여주러 놀러 갈 테니까 엄마 하고 싶은 치료 다 받고 편하게 쉬어. 자식이 마침내 부모의 희생을 깨닫고 독립된 한 가정으로서 제 짐을 지는 법을 배워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 구석을 짓누르던 묵직한 미련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선택한 홀로서기는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참된 독립과 존중의 기회를 주는 결단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희생의 굴레를 벗어던지자 비로소 서로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보고 배려하는 건강한 관계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혼자 남겨진 집의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딸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내가 집을 나간 첫 며칠 동안은 집가짓게 어디서 얼마나 버티나 보자라며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정성껏 차려지던 밥상이 사라지고 자신의 옷가지가 수건과 함께 엉켜 구겨져 있는 거실을 마주하며 점차 혼란과 패닉에 빠져들었다고 하더군요. 청소기를 돌리는 법도 국을 끓이는 법도 모른 채 평생을 수발만 받아왔던 남편에게 나의 부재는 비로소 자신이 누려왔던 편안함이 공짜가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가혹한 형벌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아이가 반찬 몇 가지를 들고 집에 들렀을 때 남편은 쑥대밭이 된 집안 한복판에서 초췌한 몰골로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여전히 자존심을 차리려 애썼지만 내 소식을 물으며 사뭇 불안해하는 눈빛을 숨기지 못했다고 하지요. 아내가 단순히 감정이 상해 가출한 것이 아니라 통장과 진단서를 펼쳐놓고 자신의 가부장적 권위에 마침표를 찍고 떠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남편의 얼굴에는 생소한 두려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의 창가에 앉아 노을이 물드는 저녁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끓인 담백한 국과 반찬으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을 졸이던 순간도 자식의 육아를 걱정하느라 피를 말리던 불안도 없었습니다. 내 자신의 온기로 채워진 그 정갈한 식탁 앞에서 나는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내 자신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았습니다. 반평생의 시간을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나는 마침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어 첫숨을 깊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맞이하는 밤은 차분했습니다. 온종일 거실을 채우던 TV의 시끄러운 소음도 밥상이 더디다며 혀를 차던 불청객이 없는 고요함이었지요. 밤마다 무릎에 파스를 붙이며 서러운 눈물을 삼키던 침대 대신 내 몸을 편안히 누일 수 있는 조용한 잠자리에 누워 가만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굽혀지지 않던 관절 마디마디의 통증은 여전히 잔잔하게 남아있었지만 내 가슴을 짓누르던 원망과 억울함의 응어리는 거짓말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자 마음에 찾아온 평화가 내 신체의 아픔까지 다독여주는 것 같았지요.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남편에게서 서투른 문자 메시지가 몇 건 들어왔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남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고 아내를 향해 지시와 타박만을 일삼던 사람답게 처음에는 냉장고에 반찬을 어디다 뒀냐, 집안꼴이 이게 뭐냐며 자존심을 세우는 내용이었지요. 하지만 내가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하자 며칠 뒤 도착한 문자는 전혀 다른 어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밥을 아니고 옷을 빨아보며 겪은 당황스러움과 함께 서투르고 어색한 사과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남편에게 차분하고 단호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깨달음은 다행이지만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수발을 들며 나 자신을 지워내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나의 결연한 태도 앞에서 비로소 아내라는 존재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물론 내 선택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배려와 존중이 있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